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중대한 진전을 보이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보지로 싱가포르가 아닌 새 4곳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 진행 상황 점검해보고 또 무역전쟁 충격을 완화하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국의 최근의 노력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4차 방북에서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혔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외신에서는 어떻게 좀 다루고 있나요? 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은 종전선언과 비핵화 대상을 둘러싼 목록들을 주로 교환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주부터는 실무 협상을 열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시기와 장소를 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상응한 조치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진전된 방향과 관련된 논의를 할 것으로 지금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이에도 합의 내용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국제사찰단의 미국 전문가들을 포함한 IAEA 핵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들이 시료 채취라든지 방사능 수치와 관련된 점검 등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외에도 동창리 엔진 실험장, 미사일 발사대 폐기와 관련된 사찰까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은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는 또 일종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진전된 합의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나 정작 미국 내 평가는 부정적이라고 하던데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첫 단추로 꺼내든 핵실험장과 관련된 사찰과 관련해서는 검증 방법이라든지 범위가 지금 빠져 있고요. 또 풍계리 사찰이 단순한 참관이 될지 그리고 검증의 첫발이 될 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자동차를 다시 파는 것이다. 순전한 홍보다. 그리고 시간 벌기다, 낡은 양보와 같은 부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들이 이같이 부정적으로 보는 속내는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중간선거에서 고전하고 있는 트럼프에게 선거용 홍보 자료를 준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런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가장 궁금한 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또 어디서 개최될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밤사이 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유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소는 좀 어디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11월 중순 이후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선거까지는 앞으로 지원 연설이 많이 있고요. 또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실무 협상에서 일정, 장소, 회담에 논의할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10월에는 러시아, 11월 초에는 중국과 정상회담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과 경제 지원 약속뿐만 아니라 새로운 북미 관계 정립과 관련해서는 단시간에 타협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장소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3-4곳으로 좀 압축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회담 장소는 많이 양보한 측의 입김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워싱턴보다는 서울이나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북미 회담의 변수가 될 미국 중간 선거가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세계의 시선이 미국 11월 중간 선거에 지금 쏠리고 있어요.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11월 중간 선거와 관련해서는 정적 불확실성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2년 뒤에 대선을 위해서 앞으로 경제 정책과 관련된 집행을 레임덕 없이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1950년 이후에 대통령과 상하원 다수당이 모두 같은 정당이었던 때 중간 선거가 치러져 여러 번 있었는데 그중에 2006년 조시 부시 공화당 정부 때 그리고 2010년 민주당 오바마 정부 때는 중간 선거에서 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1년 뒤에 커다란 주가 조정이 찾아왔고요.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앞으로 당장 상임위원장 위원들이 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정부와 관련된 공청회가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 정정 그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좀 짚어주셨는데 민주당이 압승을 바라는 블루웨이브가 일어나고 있다는 움직임도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제일 좋은지 좀 함께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한국 입장에서는 현재 공화당이 집권하는 게 아무래도 정책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주식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년 뒤 재선을 위해서 추가 감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인프라 투자 확대와 같은 경기 자극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환율 시장은 좀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과거 공화당 정부 때는 중간 선거 때까지 달러 강세가 유지됐지만 선거 뒤에는 달러 약세, 엔이라든지 원화가 강세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수출 관련주에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한 하원의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추가 감세 제동이 걸리게 되고요. 또 연방 정부의 채무 상한 인상에도 난항을 겪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중 무역전쟁 관련한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국경절 연휴가 끝나기 하루 전 중국 인민은행에서였죠. 전격적으로 지준율을 낮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이 이 미중 무역전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 완화 쪽으로 좀 돌아선 스탠스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 금융과 관련해서는 완화 추세 쪽으로 돌아섰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대내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하락 압력을 막기 위해서 올해 들어서 4차례 지준율을 낮췄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그 3차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10월 달부터는 수출 부진이 예상이 되고요. 또한 내부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를 작년부터 강화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채무 불이행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도산, 그리고 소비 감소, 투자 위축 현상이 지금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시중에는 7,500억 위안, 우리나라 원화로는 110조 원 정도 돈이 풀리겠지만 구조조정 속에서 경기 수축 국면이 찾아왔고요. 여기에 그 무역전쟁 격화, 외자 기업의 탈중국화, 과도한 부채 비율로 인해서 중국 경제는 앞으로 점차 하락세를 띨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 중국이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준율을 낮췄다고 하셨는데 최근 중국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징후를 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엇갈린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둘씩 비관적인 지표들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개인 소비의 그 20%를 차지하는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에는 8월 달 들어와서 7.4% 감소했고요. 대형 트럭은 23%, 그리고 에어컨 판매량도 2.6%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경제 통계 데이터들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기와 관련돼서는 발전량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8월 발전량은 플러스 7.3%를 기록했지만 발전량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6대 화력 발전소의 석탄 소비량 같은 경우는 9월 초까지는 마이너스 8.7%까지 급감했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활동 위축에 따른 전력 발전량도 감소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GDP의 24%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의 하락 압력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부동산 판매 증가율이 급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또 주택 대출 금리도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주택 경기가 앞으로 시차를 두고서 소비나 투자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소장님. 만약에 금융 완화에도 중국의 경기 하락세가 지금처럼 멈추지 않는다면 이 중국에서 리먼 쇼크 같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좀 있는 겁니까? 네, 중국의 정부가 실질적으로 부채에 대해서 채무를 지고 있는 거는 GDP 대비해서 175%가 넘는다고 합니다. 채무 잔액이 GDP 대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과 관련해서는 도산은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 채무는 금융기관이라든지 연기금이 갖고 있기 때문에 리먼 쇼크와 같은 사태로
변경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중국 정부가 채무의 주식화라든지 자산 관리 공사를 통한 부실 채권 정리 그리고 국제 발행을 통해서 이런 부실 채권을 흡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 가격 폭락과 같은 사태들도 일어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본이 과거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가계 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였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48%로 좀 낮은 상태인데요.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채무 문제는 불거지지는 않겠지만 중국의 내부적인 금융 위기 문제는 계속 경고음을 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